자,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원입니다. 자, 요 단원이 요 통계 파트 전체에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통계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단원이 바로 이 단원입니다. 철저히 좀 알아둬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념의 정확한 이해. 이게 저건가, 이건가,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각 개념 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자, 특히 이 교재가 굉장히 이 부분을 아주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 그리고 좀 헷갈리는 개념을 먼저 정리를 좀 해놨는데, 자, 모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포. 그 말이 그 말 같고 서로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거의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보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예를 하나 들었냐면, 자, 이 모집단이 있는데요. 이 모집단이 총 40개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반 학생 40명의 수학 점수예요. 그래서 1번의 수학 점수, 2번 학생의 수학 점수, 3번 학생 해가지고 40번 학생의 수학 점수까지 수학 점수만 40개가 지금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개를 뽑아요. 그러니까 두 명을 찍는 거지. 야, 3번하고 4번 니네 둘 나와봐. 니네 점수 얼마야? 해가지고 표본을 두 개를 이제 뽑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복원 추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40명 중에 딱 하나 뽑았는데 1번이 뽑힌 거야. 근데 또 이제 뽑았는데 또 1번이 뽑힌 거야. 그럼 1번 두 번 뽑히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의 평균을 냅니다. 두 표본의 평균을 내요. 그러면은 x1 플러스 x1 나누기 2니까 사실 그냥 x1이 나오겠지. 자, 그런데 이제 꼭 이것뿐만 아니라 x1과 x40이 뽑힐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평균을 내고, 그렇게 하면 총 몇 개의 그 평균이 나올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40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습니다. C가 아니고 H인 이유는 뭐야? 복원 추출이기 때문이죠. 뽑았던 놈이 또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중복조합입니다. 물론 이거의 계산은 순열로 조합으로 바꿔서 하죠. 일반 조합으로 바꿔서 얘에다가 이거 더해서 하나 빼니까 41, 그 다음에 C 되고 요거 R은 그대로 가서 41C2, 요것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말하자면 표본 평균의 총 가지수입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 보시면요, 몇 개가 나오냐면 820이 나옵니다. 이거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바로 이 40명의 수학 점수죠. 그래서 x1부터 x40까지라고 얘기합시다. 이때 이제 표본은 x1 이렇게 뽑히는 것부터 x40까지 이렇게 뽑히는 것까지, 그래서 총 820개가 가능한 표본이죠. 가능한 표본의 종류가 이만큼입니다. 그럼 그 표본의 평균은 뭐냐? 요거 두 개 평균 낸 거, 요거 두 개 평균 낸 거 해서 총 역시 또 820개의 값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럼 표본 평균의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얘네가 여기는 이제 집합 기호로 쌓아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개념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되시겠죠? 자, 기본 용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요거를 이해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단원 내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표본 평균의 평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또 다른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좀 전에는 이제 그 개념 파악을 위한 좀 복잡한 예였고, 좀 더 단순화시켜 봅시다. 주머니 안에 공이 3개가 들어있는데 1, 3, 5 3개의 번호가 적혀 있어요. 이거를 복원 추출을 하는데 두 번 뽑습니다. 한 번 뽑았다가 번호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또 하나 뽑았다가 번호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뽑힌 거 두 개의 값을 x1, x2라고 합시다. 그럼 x1이 취할 수 있는 값은 1, 3, 5, x2도 1, 3, 5의 값을 취할 수 있는데요. 이때 x1과 x2를 가지고 말하자면 이 순서쌍을 만들어 보면 총 9개가 되겠죠. 중복순열이죠. 3가지 3, 3 곱해서 곱의 법칙에서 총 9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바로 뭐냐면 이 9가지 경우가 얘하고 얘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 경우엔 평균을 구했죠.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평균과 얘하고 해서 평균과. 그래서 표본 평균들을 구한 겁니다. 총 몇 개가 나오죠? 이거에서부터 이것까지가 나오죠. 이렇게 두 개 뽑아서 한 것이 첫 번째 표본 평균. 이렇게 한 게 뭐 두 번째, 뭐 번호는 어떻게 매기든지 뭐 상관이 없어. 1, 2, 3, 4, 5, 6 이렇게 매기든지 1, 2, 3, 4, 5, 6 이렇게 번호를 매기든지 하여튼 총 9개의 표본 평균이 있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뭡니까? 표본 평균 자체가 어떻게 돼요? 확률 변수입니다. x1, x2가 맞으면 여기서 뽑는 그 번호를 우리가 x라고 하면은 어떤 번호가 뽑힐지 모르니까 그걸 x라고 하면은 그 x 자체가 확률 변수고요. 걔네가 어떻게 뽑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평균을 낸 것도 역시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확률 변수입니다. 그런데 걔네가 어떤 값을 취할지 하는 확률은 정해져 있어요. 보세요. x바가 1이 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체 9가지 중에서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확률이 9분의 1이야. 2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 3이 되는 경우는 1, 5가 뽑혀야 되고 3, 3 뽑혀야 되고 5, 1이 뽑혀야 되니까 총 3가지가 있어. 그래서 9분의 3의 확률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얘도 확률 변수입니다. x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x바도 확률 변수. 맞으면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x의 확률 분포하고 다르죠. x의 확률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1, 3, 5의 값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값이 될 확률이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죠? 다 3분의 1이에요. 그죠? 똑같죠? 하나 뽑았을 때 그 값이 뭐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x바죠. 두 번을 뽑아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 번을 뽑아가지고 그거에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가 지금 우리가 이 단원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확률 변수라고 했으니까 일종의 x바의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확률 변수는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죠. 각 확률이 그 변수가 취하는 값 그리고 그 취할 확률 이거를 짝지어 곱해가지고 가중 평균을 하면 즉 다 더하면 이게 이제 이거의 기대값 평균이 됩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9분의 1로 묶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곱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2, 그 다음에 5 곱하기 1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거 계산해보세요. 9분의 27이 됩니다. 3이죠.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x라고 하는 본래의 확률 변수 요거의 기대값을 구해보시면 이것도 역시 3분의 1 곱하기 1, 1, 3, 1, 5, 1이 돼서 얼마입니까? 3분의 9거든요. 3입니다. 둘이 똑같죠.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요거 필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게 된 거냐면 x바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확률 변수인데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인데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은 즉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죠. 바로 얘가. 요게 바로 이거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의 확률 변수의 평균과 항상 같다. 이건 지금 이제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이지만 모든 경우에 이게 성립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예 820개의 x바가 있는 걸 다뤘었죠. 좀 전에 바로 앞에서 그 40명의 수학 점수 가지고 두 개씩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하면 그게 이제 420개가 나온다는데 그거 다 평균 구하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원래 40명의 평균하고 같습니다. 재밌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1, 3, 5 중에서 하나 뽑는 거를 계속 해보면 얘네가 뭐 서로 그 동등한 입장이니까 다 같은 빈도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평균적으로 3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두 개를 뽑아서 평균을 내더라도 당연히 뭐야 걔네들이 나오는 빈도가 다 마찬가지일 테니까 결국 그 평균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수리적으로 확인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모평균과 같다. 그 기호로 쓰면 expectation of x 바는 expectation of x와 같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평균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평균 의미 그대로고요. 표본 평균은 추출되는 표본에 따라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 라는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얘가 곧 확률 변수라는 얘기죠. 따라서 얘가 확률 변수기 때문에 이거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에 따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다. 이것은 근데 어떻게 됩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결론적으로는 m과 같아진다. 이게 중요한 거죠. 되시죠? 자, 이제 분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본 평균의 분산인데요. 이 지금 확률 분포표 다시 가져왔습니다.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의 말하자면 확률 분포표죠. 우리가 앞에서 그 모평균 이제 M이라고 하는 거죠. X 자체의 평균입니다. 얘가 3이라는 걸 구했고요. 아울러 표본 평균의 평균 또 3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에 예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다 성립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분산을 한번 구해보자, 그지? 일단 모분산을 한번 구해볼게요. X의 확률 분포표가 다시 한번 있어야 되겠네요. 1, 3, 5였죠? 그리고 각각의 확률이 3분의 1이었습니다. 주머니에 하나씩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요거 써놓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 3이라는 걸 아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편식으로 구할까요? expectation of x제곱 제곱의 평균을 이용해서 간편식으로 구합시다. 뭐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계산하지 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되겠죠. 1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5 요게 10이니까 35 그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3분의 3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모분산 x라는 확률 변수의 분산은 어떻게 되죠? 이거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는 뭐야? 3분의 35 빼기 어떻게 돼요? 27이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3분의 8입니다. 이게 이제 모분산이죠. 모분산.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야?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지금 새로운 확률 변수. 이거의 평균을 구하고자, 이거의 분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간편식으로 계산하려면 이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됩니다. 1의 제곱, 2의 제곱, 아니지, 이거 곱하면 좀 달라진 거야.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죠? 1의 제곱 곱하기 1, 2의 제곱 곱하기 2, 3의 제곱 곱하기 3, 4의 제곱 곱하기 2, 5의 제곱 곱하기 1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9분의 1에 계산이 좀 더럽죠. 이런 거 보면 8, 그 다음에 27, 16, 32, 2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9분의 1에 자, 요런 거는 이제 좀 요령껏 계산하면 돼요. 35죠. 35. 35에다 20하니까 이건 60. 60에다가 92, 93 이렇게 됩니다. 9분의 93이네요. 3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3분의 31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x제곱이 아니고 x제곱 그냥 안 지워져. 얘는 요거에서 그죠? 3분의 31에서 이거의 평균 역시 3입니다. 그의 제곱을 뺀다. 되겠죠? 그러면 3분의 31 빼기 27이 돼요. 그래서 3분의 4가 됩니다.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게 이제 뭐냐면 표본 평균의 분산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요렇게 보통 이제 나타낸단 말이에요. 요 차이를 보세요. 여기 바가 들어있는 게 다릅니다. 얘하고 얘 값을 비교해 보세요. 3분의 8, 3분의 4. 이 3분의 4라고 하는 값은요. 3분의 8 요거를 2로 나눈 거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2가 뭐냐 하면 바로
표본의 크기예요.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는 건 이 x바를 구하기 위해서 몇 개를 뽑아서 평균을 냈습니까? 두 개를 뽑았었죠. 두 개. x1, x2 두 개. 그러면 얘를 2로 나눈 게 얘가 된다. 이게 우연인가? 이거 필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냐면 자,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할 때 시그마 제곱이 이제 분산이죠. 이게 모분산입니다.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그것이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된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얘를 가지고 한번 해봤지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증명하는 게 조금 좀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분산에 비해서 표본 평균의 분산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평균 주변에 많이 몰린다는 거죠. 원래 x나 x바나 둘 다 평균은 같습니다. 하지만 표본 평균을 구해버리면 그 분포는 원래의 분포보다 평균에 많이 몰리게 돼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일단 요약을 좀 해보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뭐죠?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 이거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우리가 모평균과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것만큼 작아진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이걸 루트 씌운 거니까 당연히 모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중에서 특히 요 내용, 표본 평균의 분산이 모집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이다. 이 2번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의미를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반에 키가 140인 학생이 있어요. 작은 거죠. 키가 190인 학생이 있어요. 큰 거죠. 50cm 차이가 납니다. 우리 반이 한 뭐 30명 된다고 쳐. 자, 예를 내가 하나 지금 드는 거예요. 이거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이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키가 140인 학생도 굉장히 드물죠. 그 키가 190인 학생도 굉장히 드뭅니다. 너무 작거나 이제 너무 큰 건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 이제 많이 있겠죠. 보통 이 중간쯤에 있는 학생이 좀 많겠죠. 그러니까 분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말하자면 정규 분포를 이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키 큰 학생 조금, 키 작은 학생 조금, 중간 학생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반의 평균이 얼마냐면, 이 반의 평균이 남녀 합쳐서 이제 160 한 뭐 7 정도 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요.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한 명을 뽑아가지고 걔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이 x의 분포가 이제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x의 평균이 16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expectation of x가 167이다. 그리고 이제 분산이 있겠죠. 얼마? 그래서 분산이 뭐 얼마 한 4cm, 5cm 된다고 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두 명을 뽑아가지고 두 개를 평균을 했어요. 그럼 그 이제 x바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가 생긴 것인데, 걔는 우리가 좀 전에 위에서 공부했다시피 x바의 평균은 x의 평균하고 똑같습니다. 모평균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거의 분포는 확 줄어들어서 이렇게 그냥 가운데 몰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몰려듭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얘보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죠? 어차피 이 넓이는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생각해보세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한 명 띡 뽑았는데 얘가 140짜리야. 그러니까 제일 작은 애가 뽑힌 거지. 근데 여기서 x바가 140이 될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훨씬 작죠. 왜냐면 140을 두 번 연속으로 뽑아야 이 값이 140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한 번만 딱 뽑아도 140인데, 그죠? 190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딱 뽑았는데 애가 190이야. 그럼 x가 190이 되는 거지. 하지만 x바가 190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190 두 번 연속으로 나와야 돼요. 190 한 번, 140 한 번 이렇게 뽑히면 어떻게 돼? 이 평균 정도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평균의 값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겁니다. 그죠? 여기서 하나 뽑아도 평균이 이 가운데가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가운데는 쭉 올라가고, 이 양 끝에 있는 값은 더 나오기가 힘든 거죠. 두 개 다 맞으면 극단적인 값으로 나와줘야 그 값이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한 군데 가운데로 많이 몰리게 돼 있어요. 몰린다는 말은, 평균 근처에 몰린다는 말은 뭐야? 분산이 작아진다는 얘기지. 얼마나 작아지냐 하면 이 표본을 많이 뽑을수록, 여러 개를 뽑아서 그 평균을 낼수록
점점 더 가운데에 많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n으로 나눈 것만치 얘가 분산이 줄어들더라 하는 것을 수리통계학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낸 겁니다. 수학자들이. 우리는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용할 수만 있으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되시죠? 자, 그럼 이제 그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 뭐 분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의 분포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합시다. 자, 지금 위에서 했던 내용을 여기서 그림을 한번 정리한 게 있는데요. 먼저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의 모평균이 m,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면 여기서 크기가 아닌 표본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평균을 내면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새로운 확률 변수가 생기는데, 걔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고 걔의 분산은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것으로 줄어든다. n은 표본의 크기. 자, 여기까지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분산이 줄어든다. 즉 평균에 많이 몰리게 된다.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학자들이 이제 또 밝혀낸 사실이 뭐냐면, 자, 이러한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어떤 그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러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하나 뽑았을 때 그거의 값을 x라고 했을 때 그거에 이제 그 뭐 n을 뽑아서 n개를 뽑아서 표본 평균 x바라고 하면 x바의 평균은 x의 평균인 m과 같고 x바의 분산은 x의 분산을 n으로 나눈 것이고, 뭐 여기는 위에 이제 다 했던 얘기고요. 중요한 건 2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뽑아서 만든 표본 평균의 분포는 역시 또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근데 그 정규 분포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모집단하고 조금 달라지는 거죠. 이제 얘는 x가 따르는 분포고 얘는 x바가 따르는 분포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자, 뭐냐면 바로 이건데요. 원래 모집단 분포가 아까 이제 그 예를 든 것처럼 뭐 똑같이 3분의 1, 뭐 똑같이 4분의 1 이렇게 그 상수 분포를 이루더라도 그거의 표본의 수를 점점 늘려서 표본 평균의 분포를 구해보면 점점 정규 분포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 원래 분포가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무조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있다. 바로 이게 결론이죠. 모집단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즉 어떤 분포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n이 충분히 크면 적어도 x바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분포가 다 정규 분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구하면. 물론 이제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이러한 모수를 갖는 정규 분포가 되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심극한 정리라고 합니다.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라플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게 있었죠. 뭐였죠? 이항 분포의 정규 근사. 그것도 이 중심극한 정리의 일부입니다. 중심극한 정리, Central Limit Theorem이라고 하는 건데, CLT. 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그 모집단 분포가 어떤 분포든지 간에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럼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거를 다시 표준화 시켜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든 다음에 걔를 가지고 표를 찾아서 확률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 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게 이제 궁극적으로 그거인 거죠. 되십니까? 자, 그 밑에 나오는 특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런 정규 분포입니다. 이거를 이제 표준화 시켜가지고 x바에서 m을 빼고 이거의 평균을 빼고 이거의 표준 편차를 나누면 이제 이 x바라는 확률 변수가 그 표준화가 되죠.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 분포표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표준 정규 분포표를.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 가서 되게 많이 쓰이게 돼요. 되게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연속 확률 분포는 우리가 결국 이거를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 온 거죠. 자, 요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요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이제 n개의 표본을 뽑아서 x바의 분포를 구하면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르면서 그
분산이 이제 줄어드는데 이걸 다시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면 우리가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꼭 이게 정규 분포가 아니라도 어떤 뭐 다른 분포들에도 말이죠. 그것이 n이 크면은 정규 분포에 근사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다 정리되셨으면은 이제 개념 확인 코너 살짝 풀어보시고 필수 예제를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반복해서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